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상영입니다. 이것이 생여론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사회적인 이슈를 골라서 여론조사와 함께 풀어가는 신개념의 토크쇼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는 이것이 생여론이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을 법한 주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손장권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안성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제 옆에는 수원대학교 경영학과 임승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리서치 디렉터 김현태 팀장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초대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50대에서 20대까지 12분의 시민 토론자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이 생여론이다. 는 방송뿐만 아니라 실시간 여론조사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현태 리서치 디렉터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 경북에 있는 5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방송 시간 내에 800명까지 유효표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수집 방법은 실시간으로 여론을 수집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직접 현장에 들고 가서 자료를 수집한 후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고 분석은 여기 스튜디오에서 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복은 각자의 마음속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 손장군 교수님께서 행복이 뭐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각이 나름이겠죠. 근데 제가 받아들이는 행복의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규정은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이게 더 어렵게 표현을 하면 잘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어로 알려진 건데 에우다이모니아,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좋은 삶을 뜻하는 그것이 행복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하 교수님은? 저의 행복은 설레임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일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보고 싶은 공연을 본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할 때 설레임이라는 감정이 항상 동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행복은 아이스크림 아니고 설레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승희 교수님께서는? 예, 저도 앞서 말씀하신 교수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입니다. 예,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그 행복의 기준을 자기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활 속에서 기준을 두고 찾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컨대 결혼을 안 한 싱글분들은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반대로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을 안 했더라면 행복했을 것 같은 그러한 그 기준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소소한 기쁨들을 발견해낼 때 그것이 인생에서 작지만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글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결국에는 사람, 시간, 그리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일을 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행복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각자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를 텐데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현태 리서치 디렉터님,
그 현재까지 집계된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예, 현재 집계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278명 데이터들이 취합이 됐는데요. 응답자의 한 52.5%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약 48% 정도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불행하다. 그러니까 보통이다가 37.8%, 불행하다가 9.7%.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약 48% 정도로, 그러니까 반반 정도 되는 거 결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복한 이유들도 저희가 간단히 물어봤는데, 아까 앞서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의 기준은 그렇게 대단히 높지 않다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구가 건강하니까, 뭐 큰 문제 없었으니까 행복하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복하지 않은 이유들을 말씀을 해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경제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보다는 돈이 없어서 다른 걸 하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상세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우선 성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별로 보니까 반반. 그러니까 행복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성별로는 한 50대 50.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좀 낮아지는. 그래서 20대가 63.6%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30대하고 40대가 한 54%, 55% 정도 선으로 해서 중간 정도 됐고, 50대가 43%로 가장 낮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앞서 20대가 행복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학생이 64.5%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전문 경영직이 69%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대학생 64.5%. 근데 우리 이제 일반 이제 서민들의 주요 직업인 사무직, 그 다음에 기능 판매직, 자영업자들의 그 행복도가 다 40%로 상당히 다른 직군보다 낮게 나와서 일반 서민들이 행복도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썩 높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장인으로서 좀 결과가 좀 씁쓸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으로 보면 이게 400만 원 미만이 가장 낮게 45%로 나와 있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600만 원 이상이 72.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행복의 기준이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제적인 게 또 다른 행복의 조건, 그러니까 또 다른 활동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효과인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월 평균 가구 소득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중간 집계 결과입니다. 예, 학생 때는 행복하다가 직장 나가니까 행복 정도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 계신 시민 토론자 여러분들은 또 행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지니까 우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시나요? 누가 먼저 대답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성애 씨. 20대 대학생 권성애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복의 기준이 주관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진짜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을 생각해 봤을 때 되게 막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대학을 입학하거나 막 그런 것도 행복하긴 했지만, 그때 막 가정이나 이렇게 막 친구 집단들이 되게 불안정하고 했을 때는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한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과 나 자신을 둘러싸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공동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네, 그럴 네. 때 행복하다. 안정적인 그런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정도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조 선생님. 저는 40대 프리랜서 조창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작년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너무 아이와 얘기할 시간이 없고 야근이 많은 직업이어갖고 직업을 프리랜서로 돌렸습니다. 초반에는 한 1년 정도 됐었는데 엄청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긴 했었는데 그 대신 반대급부로 좀 경제적으로 힘든 거 대신 아이와 좀 평일에 여유로운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 부분이 작년에 제가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야근하고 너무 바쁠 때는 직장 다닐 때는 제가 왜 사는지조차 잘 좀 모르겠던 그런 시절이었었던 것 같은데 좀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가족끼리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 좀 행복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번다든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지만 또 가족, 또 자녀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것도 행복한 것이다.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여기 나와주신 분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우리 시민 토론자께서는 또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그 뒤에 계신 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전 5살 아이와 신랑이랑 같이 살고 있는 주부 최명아입니다. 저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누군가에게 엎였을 때예요. 전 일남 일녀로 막내로 자랐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많이 업어주셨어요. 저는 누군가한테 엎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신랑이 가끔 업어줘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가장 행복했던이라니까 가장이면 첫 번째인 것 같아서 생각해 보니까 전 이제 패백하고 나서 이제 신랑이 엎여서 한 바퀴 거기를 돌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내내 너무 웃고 있어서 오히려 시부모님한테 혼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 구석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혼자 마냥 너무 좋아했던 철부지 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엎였을 때다. 근데 뭐 아버지한테 엎였을 때 또 신랑한테 엎였을 때 결국엔 또 사랑인 것 같네요. 자, 또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예, 50대 이정철입니다. 네. 저는 참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는 오랫동안에 한 30년 동안에 사업을 했어요, 통신. 그 사업을 한 동안에는 행복은 자체를 몰랐습니다. 매일 어떤 가정이라든가 제가 하는 일에 불만이 많고 또 뭐 이 수금이라든가 어떤 직원들 이런 갈등 때문에 상당히 그 행복이라는 자체는 몰랐어요.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걸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부부 관계 저희 집사람이나 내 주위도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았고 내가 사는 데는 돈은 어느 정도는 벌었지만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 직업을 하다 보니까 행복한 자체는 몰랐고 항상 얼굴에는 그 웃음보다도 굳은 어떤 아니면은 불만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접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은 이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연기인데요. 지금은 이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이고. 총각 때부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고 어떤 그런 과정에 나는 환경이 못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저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행복이 저는 돈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모든 게 행복하지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지금은 정말 경제적인 건 너무 힘들지만 집사람하고도 관계가 원만해지고 저는 지금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정말 지금은 행복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또 가족들 또 부양하시고 이러시다가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적게 수입은 하고 계시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행복하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신 거예요. 예,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시네요. 자, 그러면 또 잠깐 또 주제를 바꿔서 그럼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는 언제인지 좀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저도 같이 행복했을 때랑 불행했을 때를 떠올려 봤는데 저는 좀 기준이 틀리고 워낙 낙천적이어서 그런지 아마 남들이 봤을 때 기준으로는 제가 분명히 불행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대학 원서를 잘못 써서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학에 가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연락을 끊고 산 기간이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불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힘들다고는 생각했지 아직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기준이 틀리지 않을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불행이라고 단정 짓는 거는 전 저보다 힘들고 뭐 어려운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아직 그렇게 딱히 불행하다고 느낄 만한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뭐 불행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나는 원래 낙천적이라. 그러고 보니까 저도 30년 전에 대학을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잊어먹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땐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불행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한 분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적이 얘기해 주시면. 네, 그 옆에. 네, 안녕하세요. 저 40대 회사원 김규환이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펀드나 주식 같은 그 재테크 쪽에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수익률이 제대로 안 나오고 큰 손실을 봤을 때 좀 약간 그 성취감이나 성공감이 상실이 되면서 좀 약간 자괴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때 좀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각자 두 분 지금 불행한 얘기를 길게 얘기하는 것, 오늘 행복의 주제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자 느끼는 경우가 좀 다른데, 그러면 뭐 아까도 우리 나와주신 분들께서 얘기했지만 또 우리 시민 토론자 분들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이걸 좀 간단하게 또 한번 꼭 얘기하고 싶으신 분 누구 있으신가요? 네, 이쪽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40대 주부 이경실입니다. 저는 애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애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학교 폭력이다 왕따다 좀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소속에 우리 아이가 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에서 그게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되게 엄마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들보다 잘 자라주고 있구나는 거에서 저는 행복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일단 자식이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해줄 때 그 서포트를 해줄 때 그게 저는 행복의 기준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행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네. 자녀들이 행복하다. 또 자녀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겠느냐. 예, 좋습니다. 또 한 분 누구 얘기해 주실까요? 예, 그 옆에 계십니다. 네, 저는 20대 대학생 주찬양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의 기준 지금 듣는 걸로 봐서 정말 다양한데 저는 그런 다양한 행복들을 해방이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은 이제 이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불행한 가정이 있다면 불행한 가정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또 이제 수험생에게는 그런 힘든 수험 생활을 벗어나서 대학생이 되는 것이 행복이고 또 빈곤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가난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행복들은 다 외부적인 좀 상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행복이었다면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이 내부,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들을 지배하는 뭐 자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행복의 기준 또 다르고, 근데 저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면 남들이 나를 불행하다고 볼지언정 저는 불행을 안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분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그 자신감도 하나의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 행복에 관해서는 이제 개인차가 참 크네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지금부터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행복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5가지 세부 문항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리 김현태 리서치 디렉터께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말씀하셨고 진행자분께서도 행복의 판단 기준은 되게 다양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리서치를 하다 보면 이제 그걸 범주와 일반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5가지,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해서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활동성, 사회성, 현실성, 긍정성, 기여성 이 5가지 차원으로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면 이렇게 이 5가지 행동을 하면 인간은 행복해질 거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활동성인데요. 그러니까 활동성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했을 때 이게 엔돌핀이 생성이 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활동성을 평가하는 차원으로 나는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3가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나는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에 대한 질문을 보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앞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79.1%로 상대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58%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운동하는 비율도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행복한 사람들이 53.4%. 그다음에 행복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34.1%로 해서 약 20%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역시도 행복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57.5%. 그다음에 그렇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5.6%로 3가지 척도 모두 20% 이상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활동성이 높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는 이 표를 보니까 교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 활동성의 첫 번째 질문 나는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 질문부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운동하고 있다는 분들 중에는 헬스, 조깅하고 있다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승희 교수님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네, 글쎄 운동이라고 하기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저는 걷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걷기라고 해서 무서운 옷 입고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변의 건물, 점심 먹고 건물 주위를 걷는다거나 이렇게 몸을 조금 움직이면 어제는 없던 꽃이 핀 나무도 볼 수 있고 어제는 안 들리던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자연의 변화, 주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도 안정되고 몸도 좀 가뿐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걷는 거를 좋아합니다. 걷기를 좋아하신다. 네. 손장군 교수님께서는 어떤 운동하세요? 예, 제가 나이를 먹다가 보니까 그 생애 주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성하고 많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죠.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육상 달리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도 조금 했죠. 사실 동네 가게에서 사탕 같은 거 호주비에 넣고 그때는 달리기가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구기 종목 특히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책 보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규격대에 있는 규율에 따라서 격하게 몸을 움직여주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와가지고요. 청년인데 성인 과도기겠죠. 그때는 내가 하는 운동이 아마 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혀 운동을 자극시켜주는 것은 알코올이죠. 그래서 많은 추태도 부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국 사회도 암흑기였어요.
도저히 한국에서는 생명이 잔존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톡 까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유학시험도 보고 토플도 보고 GRE도 보고 GRE 이제 그렇게 해서 미국 가가지고는 골프에 빠졌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좌절되고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니까 아까 우리 임승희 선생님과 임승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상에서의 사소한 걸음걸이 그래서 지금은 만보하고 주변을 소외하는 것에 제일 만족을 하는 운동입니다. 예, 좀 생애 주기하고 더불어서 이제 종목을 바꿔가면서 그래도 꾸준히 하셨고, 예. 저는 운동인지는 오늘 처음 보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뭐 미국에 사실 때는 또 골프를 치면 스트레스를 푸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성아 교수님은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저는 몸을 움직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요. 댄스 배우는 걸 좀 좋아합니다. 보기와 다르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줌바라고 해서 이렇게 라틴 댄스와 피트니스를 결합한 그런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춤도 즐기고 운동도 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우세요? 뭐 문화센터에서 배울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DVD가 집에 있어서 그걸로 집에서 하기도 하고요. 또 뭐 특수한 강좌들이 이렇게 몰래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듣곤 합니다. 네. 돈은 좀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요, 뭐 다른 운동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골프에 비한다면 뭐 아주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끊었습니다. 집에서 춤 연습을 하면은 아이들이 같이 하나요? 네, 같이 하기도 합니다. 네, 유전자가 내려가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또 임승희 교수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세요? 스트레스를 일단은 잘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걷는다거나 그리고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을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게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푸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다 각자 자기가 스트레스 푸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손장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잘 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직장 생활의 경력도 좀 다양한 편입니다. 이 직장 생활이 묘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세계 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애 과정을 3등분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30년 배우고 준비해서 30년 사회활동을 하고 20년 내지 30년 노년기에 황금기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그러면 인생에서 제일 그 중요한 시기가 직장 생활하는 사회활동하는 30년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대학에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 직장 생활을 좀 했고요. 그때 제일 강렬했던 경험이 고등학교 대학생들 앨범 만드는 앨범 공장에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조아이공이라고 그러는데 페이지수 맞히는 그 언니들한테 굉장히 왕따를 당했습니다. 나를 내쫓지 않으면 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사보타지를 하는 바람에 애먹었던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방송이긴 합니다만 사실 저도 그 왕년에 전직 그 방송계에서 한 3년 돋보리를 목적으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방송국은 그때는 공영방송이죠. 국영방송.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내 적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만두고 탈출구를 이제 하기 싫은 공부, 확줄해야 되는 그거 길로 택해가지고 마침 행운으로 학위를 하는 바람에 한국에 와서 쉽게 짭도
교수로서 이제 한 30년 일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정말 직장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이 묘수풀이를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원만성입니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가지려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딱 두 글자입니다. 양보와 희생입니다. 나를 빼는 거죠. 양보와 희생. 아주 중요한 노하우를 얘기해 주셨는데, 드라마 주인공처럼 스트레스 받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유학을 훌쩍 떠나버리셨는데, 이렇게 잘 풀리셔서 교수님까지 하시고 은퇴를 하셨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양보와 희생이 있었다. 예. 자, 아까 안성아 교수님께서는 줌바라는 춤으로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푸신다고 그랬는데, 임 교수님께서는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이런 그래서 특별히 취미 활동이 뭐 있으신가요? 글쎄 취미라고 하기는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요리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음식 만드는 거를 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 생각을 잊을 수 있으니까 먹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고요. 네, 제가 잘 압니다. 네. 뭐 한쪽은 스트레스 푸는데 네. 한쪽은 그걸로 스트레스 네. 받기도 하겠죠. 네. 저는 또 저도 독특한 취미가 있는데요. 네. 저는 쇼핑센터를 다니는 게 취미입니다. 어디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가서 꼭 봐야 되고, 어디 가게가 열었다 그러면 가서 봐야 되는. 그래서 여긴 뭐 어떻게 전시를 해놓는구나. 여기는 잘 될 것 같다. 여긴 좀 있으면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예측을 하는 그런 게 제 취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또 집사람하고 쇼핑을 가면 저 다리가 아파서 못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취미와 일은 아닌데 아무튼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항목이 이제 그 사회성이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김현태 리서치 디렉터께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사회성 같은 게 또 다른 행복감이 인간이 다른 누구랑 소통을 하면서 할 때 또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보면 가족과 30분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족과 30분 동안 대화를 했다.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활동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물어봤는데요. 이 항목에서조차도 행복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하고 현격하게 좀 높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대화를 30분 이상 했다의 경우 행복하다고 인식한 사람이 한 81.5%가 30분 이상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한 56% 정도, 한 25% 정도, 25% 정도는 갭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92.5%,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69.7%. 여기서도 한 2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소통도 잘하고 있다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좀 리서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활동성하고 이게 연관시키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또 남들하고도 잘 지내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엔 시민 토론자분들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평소 가족과의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20대 대학생 최지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그 대화가 원래 좀 많은 편이었었고 어려서부터 이제 대화를 통해서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히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조언도 많이 얻었는데요. 근데 이게 저희 나이가 들고 대학생이 되고 또 서로의 일이 바빠지고 하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기도 힘들고 또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 집에 들어와서 자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상의를 하다가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가족이 다 같이 대청소를 하면서 외식을 하는 그런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11시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외식을 하면서 또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항상 지키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룰을 정해 놓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 이렇게 바쁘니까 어떤 날짜 시간을 딱 정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를 한다. 요즘 그 식당 이런 데 가면 가족들이 오긴 오는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다들 이러고 네, 스마트폰 하고 있는데 아마 스마트폰은 꼭 꺼야 되겠죠. 아마. 자, 또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예, 바로 옆에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손성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족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경우가 저도 거의 서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나누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화하다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에 대해서 나머지 식구들이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세워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 식구들이 뭔가 좀 아닌가 싶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식구들 개개인별로 감정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얘기까지 끄집어내게 되고 결국은 집안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그렇죠. 낳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일단 그 식구 한 사람의 그 의견에 대해서 끝까지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수용할 점은 수용하고 그리고 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타협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가족 간의 대화에도 분명히 기술이 필요하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화를 기술이 있는데 그 저도 옛날에 많이 싸웠는데 이제 집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냥 듣습니다. 그 잘 들어주면 집사람이 이제 대화했다고 생각하니까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꾸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이제 제 비결인가 뭐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 교수님께서는 이 가족 간의 대화에 어떤 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들어준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 들어주려면 일단 화부터 돋궈놔야 됩니다. 그래서 집의 식구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내하고 딸아이가 있습니다만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을 제기하고 아까 여기 계신 분께서 과거를 들춘다고 그랬잖아요. 과거를 들춰가지고 일단 화를 돋궈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처방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오케이 하면은 별로 기분을 안 좋아하니까 좀 배운 티를 내느라고 논리적으로 이성을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그젬플과 기준을 여러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줍니다. 사랑한다, 아껴주겠다 이런 표현에 꼭 거기에는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봉투를 준비하죠, 봉투. 그게 제 비법입니다. 처음에 참 대단하신다고 마무리를 공통의 비법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남성 집안의 가장이 이렇다면 또 안성화 교수님 경우에는 어떤 비법을 갖고 계세요? 글쎄 좀 동의하기 힘든데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뭔가 대화에서 솔루션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여자들은 자기 감정을 그냥 쉐어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대화에서 기쁨을 얻는다고 해서 그냥 지지해주면서 잘 들어주시는 거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사랑한다는 그 표시를 아까 이제 봉투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 간이니까 뭔가 스킨십적인 측면으로 이제 마지막에 안아준다거나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70%가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더 메시지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눈빛이나 터치나 이런 스킨십이 하나의 중요한 언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스킨십 아주 중요한 사랑 표현이죠. 부부 간에 아까 뭐 이렇게 더 화를 돋군다. 그러다 진짜 크게 싸움이 나면은, 이거 마음고생이 이게 하루 이틀 뭐 더 갈 수도 있는데, 반찬도 달라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을까도 중요한데, 임승희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주 싸우시나요? 아, 글쎄, 뭐 그렇게 자주 싸우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가 성격이 좋아서 안 싸운다고 예,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사람이니까 같이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예를 들면 남편을 예, 그냥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예, 속상하고 갈등하고 예, 싸울 일 투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도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라든가 예, 자녀한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는 왜 저러지? 라고 자꾸 저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냥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예, 아이도 내 아이지만 나를 안 닮은 애를 낳구나. 예, 이렇게 예, 저와 다른 객체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화나는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왜 나하고 같지 않지? 네. 화내지 말고 네. 나하고 다르다라는 네. 걸 인정하면 네. 이렇게 싸움도 이렇게 잘 누그러지고 해결이 된다. 안성화 교수님께서는 네. 특별히 혹시 싸워서 마음 고생할 때 극복하는 기술이나 저는 뭐 늘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요즘 이제 무슨 부부 상담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가정 교실 뭐 이런 데를 좀 나가본 적이 있어요. 둘이만 맨날 싸우면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 문제를 이렇게 내려놨을 때 그 문제가 좀 객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와 닿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까지도 그런 부부 삶을 나누는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외부의 둘만의 문제를 이제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또 조언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여기 이제 두 교수님, 여 교수님들은 다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또 전업주부시고 그래서 그 자신들의 자녀, 딸과 아들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믿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손장군 교수님, 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를 갖는 게 적당할까요? 부모된 죄가 죄값이 자녀를 갖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최대의 선물이 행복의 최대의 선물이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죄책감을 갖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최대의 선물로 자녀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심정일 겁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비틀즈가 노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Let it be. 그냥 놔둬라. 그게 제일 좋은 관계성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나의 자녀, 우리 아이가 나하고 내 인생을 살아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걔 인생은 걔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좀 더 객관화될 수 있고 좀 아이를 들들 볶는 걸 좀 덜 하지 않는가. 오랜만에 만나면 맨날 핀잔만 주려고 그러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이런 게 나아지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적어진다. 그래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안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친구가 많진 않아요. 저희 딸이 맨날 친구 없다고 놀리는데 많은 것보다는 이제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전 삶을 어떤 한 사람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영역별로 이제 친구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직장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친구, 아이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저희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나 동료 이렇게 영역별로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부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은 맞추려고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꼭 만남을 갖고 서로의 좀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누구와 의논을 하시나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었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시민 토론자분들께도 한번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예, 저 뒤에. 20대 대학생 장종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기숙사에서 살았고 지금도 대학 생활하면서 이제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들을 많이 보지를 못해서 항상 주변에 있는 것은 친구다 보니까 친구뿐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가족들이랑은 가끔 만나서 얘기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하고 세대가 좀 차이 나다 보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부분이 많고 이제 친구들이랑은 같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도 잘 통하고 이해도 잘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성인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못 해본 이제 술자리도 갖고 하니까 무거운 얘기들도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풀어낼 수 있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이 지금 친구들이랑 먼저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 결론을 가지고 부모님께 가서 이제 다시 상담을 받은 후에 좀 더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편인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주로 이제 가족하고 멀리 있다 보니까 주로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또 말씀하신 도중에 이제 부모님하고 세대차가 있다. 원래 부모님하고는 세대차가 있어서 잘 안 통합니다. 특히 대학생 때는. 자, 한 분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구 또, 예, 바로 옆에. 네. 네, 저는 50대 주부 김은숙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뭐니 해도 가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50대 중반쯤 되니까 아이들이 다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자기 삶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남는 거는 누구뿐이겠습니까? 남편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되게 많은 시간을 공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요즘 와서 느낀 건데 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부부간에 트러블이 있거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남편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거나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를 했던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 자신으로는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서로 감정적으로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었어, 외로웠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로 해주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가 얘기들 하셨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덧붙여서 이렇게 따뜻한 눈빛을 나눈다든지 또 이런 서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쓰다듬어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삶에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주변에서도 저 또래의 이제 여자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좀 원활한 사람들이 바깥에서 활동적으로 즐거운 그 기운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친구들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분들과 가장 본질적인 관계가 감정적인 공유를 한다는 거. 관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고민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아주 그것 자체만 해도 행복한 일이죠. 예, 그러면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임 교수님은 고민을
있을 때 누구와 상의하시나요? 저는 고민이 있을 때 주변의 가족, 뭐 친구, 그다음에 직장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저희가 이제 심리학에 보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건데요.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타인에게 할 때 타인이 나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거나 어떤 반응을 보여서가 아니라 얘기하는 행동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얘가 뭐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어떤 걱정보다는 저를 편하게 드러냄으로써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더 그 상대방과 친밀감도 얻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분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특히 요새 이제 멘토라는 단어 많이 얘기들 하는데 멘토의 중요성 손장군 교수님께 한번 많은 분들은 또 멘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멘티의 입장에서 멘토의 네.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까? 네. 아니 뭐 편하신 대로 누구 있죠. 두 개 다 당연히 해보셨어요. 예, 당연히 뭐 두 개 다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의 멘토는 아까 여기 시민 참여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나이 든 세대라 60대 중반이니까 이제 남는 게 부부밖에 없어요. 이제 자꾸 옛날 거를 회상하게 되는데 가족을 생각을 하면 가족 관계에서의 그 멘토는 어렸을 때 당연히 엄마였고 사춘기 때 아버지한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두 분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 무너지니까 두 분하고 이제 이별입니다. 시골이니까 이제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사회 활동할 때는 직장 동료들이 멘토였습니다, 사실. 근데 바람직한 영성의 멘토는 기대치가 스님이라든가 훌륭한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덕망 있는 정치가인데 이 양반들은 너무 유명해서 접근 불가합니다. 고음 불가하고 저음 불가하고 좌우간 접근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텔레비에서 보는 거로 만족하는 거고 나한테는 없는 관계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50대 이후부터는 딸아이가 나한테 멘토가 되더라고요. 딸아이가 지금 이제 딴 데 가서 자기 생활을 추구하니까 딸아이가 없으니까 둘만 살거든요. 지금은 나한테 멘토가 제 처입니다. 오늘 이 옷 입고 나오는 거 그리고 모자 쓰고 한 거 어디 가냐 그래서 방송하러 간다 그랬더니 젊었을 때는 안 한다 그러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거기 가려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더라고요. 이게 스카프 제가 좋아하는데 넥타이는 저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내 멘토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멘토의 역할을 오늘 몸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